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보다 스피드한 한능검 총정리 조선으로 돌아왔고요. 이 영상 하나로 조선의 전후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볼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조선의 전체 흐름입니다. 1392년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함께 건국한 조선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 전후기는 다시 세기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5세기의 주요 왕은 태종과 세종, 세조, 성종이고요. 이 중 세종대왕 때 조선은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주요 왕은 중종과 명종, 선조고요. 이 시기부터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의 끝자락 외란이 터지고 이후 호란까지 이어진 17세기엔 광해군과 인조, 효종, 숙종 등이 주요 왕이었고요. 전쟁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18세기는 그야말로 영조와 정조의 시대로 이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죽음 이후 시작된 19세기엔 순조와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세도 정치로 인한 조선의 암흑기가 이어졌는데요. 이 조선 건국부터 세도 정치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통치 질서가 확립되는 15세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조선의 건국입니다. 고려 말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과전법을 실시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 등의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한 뒤 조선을 건국했고요. 도읍지를 한양으로 천도해 새로운 세상 조선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 건국에 함께한 인물은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 인물인 정도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정도전은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로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꾸며 한양을 건설했고요.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그리고 불교의 폐단을 강하게 비판한 불시잡변을 저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전은 이방원과 뜻이 달라 결국 죽임을 당했고요.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중요합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손에 많은 피를 묻힌 왕인데요. 먼저 사병역파와 육조직계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고요. 호패법을 실시해 조세와 군역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 또 신문고를 설치해 백성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태종의 정책은 조선 사회의 안정을 가져왔고요. 그 뒤를 이어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등장했습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세종하면 역시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떠올리셔야겠죠? 그래서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고요. 집현전을 설치해 다양한 편찬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이 중 단연 중요한 건 훈민정음의 창제고요. 이 밖에도 조선의 자주성을 드러낸 칠정산과 농사직설, 향약집성방을 편찬했습니다. 또 장영실을 등용해 앙부일구와 추구기 등을 만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했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하고 스시마섬을 정복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업적이 많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세종의 시기가 지나고 문종과 단종을 거쳐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세조인데요. 이 세조가 바로 계유정난을 통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입니다. 이러한 세조의 왕위 친탈을 함께했던 인물로는 한명회와 신숙주가 있고요. 반대로 끝까지 단종을 지켰던 사육신에는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 있습니다. 이 세조 역시 중요한데요. 부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는 역시나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직계제를 도입하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또 이 시기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해의 난을 진압했고요. 직전법을 실시해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왕이 된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해 홍문관을 설치했고요. 경연을 부활시켰으며 세조 때부터 편찬해오던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해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종은 활발한 편찬 사업을 이어갔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파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태종부터 성종까지 15세기의 주요 왕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15세기의 왕들은 모두 출제율이 높습니다. 잘 정리해두세요. 그럼 이제 16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16세기는 사림의 시대라고 했었죠. 사림이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로 성종 때부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기존의 훈구 세력이 사림을 견제해 4번의 사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중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희대의 폭군인 연산군 때 일어났고요.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친모인 패비윤씨 사건이 계기가 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사화 이후 결국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됐고요.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정치로 인해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조광조는 인재 추천제인 현량과의 실시와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 등의 개혁 정치를 펼쳤지만 이에 반발한 훈구 세력이 기묘사화를 일으켰고 이때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종 때는 대윤 윤임과 소윤 윤원영 간의 외척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 번의 사화에도 끝내 사림들은 정권을 장악했는데요. 이러한 사림들의 원동력은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습니다. 이 중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안양을 기리기 위해 만든 백운동 서원이고요. 이는 명종 때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입니다. 한편 사림들은 집권 후 한정된 관직의 수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척신청산과 이조전락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됐고요. 이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동인과 서인은 학문적 성향도 달랐는데요. 동인은 이왕과 조식의 학통을, 그리고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학통을 계승했습니다. 이 이왕과 이이는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왕은 성학집도와 예안향약을 남겼고요. 이이는 성학집요와 경목요결, 서원향약 등을 저술했습니다. 한편 이왕의 학통을 계승한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됐는데요. 이는 정렬입 모반 사건과 기추곡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기추곡사란 서인인 정철이 정렬입의 반역을 구실삼아 많은 동인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서인들의 입김이 세졌지만 정철이 선조에게 세자책봉을 건의한 건저희 사건으로 다시 서인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정권은 다시 동인에게 돌아왔고요. 이때 동인들이 서인들을 처리하는 문제로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된 겁니다. 이렇게 조선의 지배층들이 붕당 정치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조선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니 이것이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었죠. 이때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조선은 초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지만 이후 명예지원과 이순신의 활약으로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김시민의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고요. 각지에서 의병과 승병들도 활약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홍의장군 곽죄우와 승병인 휴정, 유정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 반격에 3년간의 휴정협정이 이어졌고요. 이때 조선은 직업군인인 훈련도감을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휴전협정을 깨고 다시 정유재란을 일으켰고요. 이때 역시 이순신이 명량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일본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간의 긴 전쟁이 종결됐는데요. 이 전쟁으로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중국의 정세 역시 변화해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전쟁 이후 복구 사업에 힘써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했고요.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쟁 후 질병이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허준을 시켜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했고요. 일본의 에도막부와는 기후약조를 체결해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는 중립외교를 펼쳤는데요. 중요합니다. 특히 명이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했을 때 의리상 군대를 보내긴 했지만 적당히 후금에 투항하게 시킨 강옥립 투항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명과의 의리를 중시한 서인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거기에 때마침 광해군이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임목대비를 폐위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서인들은 이를 구실삼아 인조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은 쫓겨났고요. 광해군을 뒷받침하던 북인들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위에 오른 인조와 서인들의 친명배금 정책은 결국 두 차례 호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때 후금은 먼저 이거아래난을 구실삼아 정묘호란을 일으켰고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지만 결국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꿔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요. 이를 인조가 거절하자 청태종이 직접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이때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청에 맞서 항전했지만 결국 패배했고요. 인조와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청과의 화의를 두고 주전론과 주화론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삼전도의 굴욕으로 청과 치욕적인 화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왕위에 오른 효종은 송시열과 함께 청을 공격하자는 북벌론을 추진했지만 결국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한편 조선의 붕당 정치는 현종 때의 예송 논쟁과 숙종 때의 황국을 거치며 점차 변질됐는데요. 이 중 예송이란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대비가 입어야 할 상복의 기간을 두고 벌어진 예법 논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송 논쟁의 승리자는 남인이었고요. 이후 남인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숙종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환국을 이용했습니다. 황국이란 정권이 확확 바뀌는 상황으로 1차인 경신왕국에서는 남인을 밀어내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고요. 이때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2차 왕국인 기사왕국에서는 장희빈을 등에 업은 남인이 다시 정권을 차지했고요. 이 과정에서 노론의 수장이었던 송시열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3차 왕국인 갑술왕국을 통해 서인은 권력을 되찾았고요. 이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붕당 정치는 변질됐습니다. 이러한 붕당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왕들로는 18세기의 주인공인 영조와 정조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먼저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해 붕당 정치를 뿌리 뽑고자 노력했고요. 당파 싸움을 금지하는 완론 탕평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붕당 정치의 뿌리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고 청계천을 준설했으며 첩 자손의 차별을 완화하고 가혹한 형벌도 금지시켰습니다. 거기에 사형수에게 삼심제를 적용했고요. 신문고를 부활시켜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또 법전인 속대전도 편찬했는데요. 영조의 업적도 엄청나죠? 이러한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 역시 탕평책을 실시했는데요. 영조와는 다르게 붕당을 인정한 준론탕평으로 노론과 소론, 남인까지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과 초계문 신제를 통해 인재 등용에 힘썼고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 개혁도시인 수원화성을 건립했으며 시전상인들의 특권인 금난정권을 폐지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했습니다. 거기에 도망간 노비를 잡아 가혹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금지시켰고요. 법전인 대전통편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실용적 학문의 발전에도 기여했는데요. 이때 발달한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이러한 실학은 농업 중심의 실학과 상공업 중심의 실학으로 나눌 수 있고요.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유영원과 이익, 정약용,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습니다. 이 실학은 제가 문화파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문화파트 영상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특히 정약용이나 박지원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를 잘 이끌었던 영조와 정조. 하지만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해 나라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조와 헌종, 철종에 이르는 약 60년간 왕권은 약해지고 세도가의 횡포가 심해지며 정치기강이 문란해졌고요. 이로 인해 관직을 사고파는 매간매직이 성했으며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자연재해와 흉년, 전염병까지 더해지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감록 등 도참사상과 미륵신앙이 유행했고요. 천주교와 동학 등 새로운 종교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내세우고 평등을 강조해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혹세무민을 이유로 동학의 포교를 금지하고 교조 최재우를 처형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대교주인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을 편찬하며 동학은 농민들 사이에 더욱 확산됐습니다. 한편 혼란한 사회와 지배층의 수탈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먼저 순조 때 평안도민의 차별에 맞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고요. 철종 때인 1862년엔 전국적으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임술농민봉기의 시작은 진주농민봉기고요. 이는 유계춘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조선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조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개항기에서 만나볼게요. 자, 이렇게 조선의 건국부터 세도정치까지 조선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조선의 통치체제와 외교, 사회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조선의 통치제도입니다.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 6조체제로 의정부의 삼정승이 국정을 총괄하고 6조가 행정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는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과 왕의 직속 사법기구인 의금부가 있고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로는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이 있는데요. 이를 삼사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조선의 삼사는 일종의 언론기구로 사원부에서는 관리의 비리감찰을 담당했고요.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을 하는 간쟁기구였습니다. 그리고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구로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경연을 담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에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와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 그리고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의 중앙통치제도는 외란과 호란을 거치며 변화했고요. 조선 후기부터는 국방 문제를 다루던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며 비변사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선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두었으며 모든 부목군 현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팔도에는 수령을 관리 감독하는 관찰사를 파견했는데요. 이를 감사 혹은 방백이라고 불렀고요. 이들의 근무지를 가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향리는 고려 때보다 지위가 낮아져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만을 담당했고요. 중앙에서는 수령의 감시를 위해 수시로 어사를 파견했습니다. 또 지방에는 유양소라는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가 있었는데요. 중앙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군 현 아래에 있는 촌락의 가장 기본단인 면리통은 주민 중에서 책임자를 선발해 관리했고요. 이 밖에도 5집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오가작통법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조선은 고려에 비해 중앙의 통제력이 높아졌죠. 다음으로는 군사제도입니다. 조선의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모두 정군으로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조선의 군대는 중앙군과 지방군, 예비군인 잡세군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중앙군인 오이는 궁궐과 수도를 수비했고요. 지방군인 영진군은 국방유충지에 설치된 영과 진을 수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제도 역시 양난을 거치며 변화해 중앙군인 5위는 훈련도감을 포함한 5군형 체제로 바뀌었고요. 지방군은 소고군으로 개편돼 양반부터 천민까지를 모두 포함한 예비군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관리등용제도인데요. 조선에서 관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나 과거입니다. 이러한 조선의 과거는 문과와 무과, 잡과로 나눌 수 있고요. 문과는 다시 소과와 대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조선에서는 천민이 아니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 문과 응시가 제한됐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의 음서 같은 문음이나 추천제인 현량과, 취재 등의 관리등용 제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 정기의 외교는 4대 교린으로 태종 때부터 명에게 사대했고요. 여진과 일본에게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히 믹스한 교린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이 중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개척한 사군육진이 있고요. 이 중 사군은 최윤덕이, 육진은 김종서가 개척했습니다. 이때 개척한 영토는 3인 정책과 토관 제도를 통해 관리했고요. 온건책으로는 북평관과 무역소를 설치해 무역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이종무의 스시마섬 정벌이 있고요. 온건책으로는 부산포, 연포, 제포 등 3포를 개항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삼포회란과 을묘해변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끝내 임진왜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외란 이후 후금이 성장하며 조선은 2차례 호란까지 겪어야 했고요. 이에 결국 조선 후기엔 명 대신 후금이 세운 청에 사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외교를 정리하고요. 다음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조세제도입니다. 조선의 조세제도는 전세, 공납, 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러한 조세제도 역시 양난을 기점으로 정기와 후기가 달라집니다. 이 중 토지세인 전세는 조선 정기엔 공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적용했다가 조선 후기 들어 풍령에 상관없이 토지 1결당 사두를 내게 한 영정법으로 변화했고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게 했던 공납이 방납의 폐단으로 변질되자 조선 후기부터는 특산물 대신 1결당 12두씩 토지세를 내게 한 대동법이 시행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되어 무려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됐고요. 이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는 김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동법이 시행되자 왕실의 필요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했고요.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역은 노동력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웠던 조선 정기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일어났고 군대를 면제받는 대신 국가에 포를 내는 방군수포제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내야 하는 포는 1년에 2필이었는데요. 영조 때 이를 한 필로 감면해주는 균역법을 시행했었죠.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은 농업과 상업의 발달인데요.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이양법이 확산되며 농촌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분홍이 생겼고요. 농사에서 발생한 이윤으로 상업 역시 발달해 사상들이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는 한강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있고요. 특히 인삼의 재배와 유통을 통해 성장한 개성의 송상이 유명합니다. 한편 상업의 발달로 장시 역시 그 기능이 확대되는데요. 대표적인 장시에는 송파장과 강경장, 원산장 등이 있고요. 이 장시에서는 보부상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 배를 이용한 상업활동으로 포구와 객주, 여각도 발달했고요. 화폐로는 숙종 때 발행한 상평통보가 널리 사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이나 일본과의 국제무역 역시 공식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 모두 발달했고요. 수공업도 관청수공업이 주를 이뤘던 조선 정기와는 다르게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광업 역시 국가 주도로만 이루어졌던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후기에는 민간에게 광산 채굴이 허용되며 활발한 광산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한편에서는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잠체가 성행하는가 하면 투자를 받아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변화는 신분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농업 생산량의 증가로 분홍이 된 상민들이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 양반이 되며 양반의 수가 증가했고 천민 역시 노비종목법과 공노비 해방 등으로 상민으로 승격됐습니다. 거기에 지배층인 양반 역시 몰락양반의 증가로 흔들렸으며 중인들은 서얼들을 중심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신분제의 동요는 조선 사회가 근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 전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조선은 내용이 좀 많은데요.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